이 장에서 그 타입, 변수, 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C++에 있는 원시 타입, 원자 타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에 있는 원시 타입은 크게 불, 캐릭터, 인트, 롱롱, 플로트, 더블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인트는 앞에 short라는 long 이런 것들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까지 고려하면은 더 많은 타입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불은 논리형이고 true, false 두 가지 값만 갖는 그런 타입이 되겠고, 캐릭터는 이제 문자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고, int, long 요 두 개가 이제 정수를 처리할 때 쓰는 거고, float와 double은 이제 부동소수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원자 타입, 원시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 C++에서는 이제 그 각 타입이, 이 원자 타입이 차지하는 공간에 의해서 그 타입의 도메인이 결정이 되죠. 더 많은 정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바이트를 이용해서 인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인트를 갖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범위가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C++에서는 그 인트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그 컴파일러가 동작하는 컴퓨팅 환경이 있겠죠. 그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크기를 이제 인트로 설정해 가지고 만들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컴퓨팅 환경에 맞게 이제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또 완전하게 프리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16, 16, 32, 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최소예요. 저거보다는 커야 돼. 저거보다는 커야 되지만 실제 크기는 시스템에 맞게, 시스템에서 가장 효과적인 크기를 정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로 보면 캐릭터, 쇼트, 캐릭터는 뺍시다. 쇼트, 인트, long 이렇게 크기로 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쇼트보다는 인트가 같거나 커야 되겠고, 롱은 인트랑 같거나 커야 되겠고, 롱은 롱하고 같거나 커야 돼요. 그 조건, 그 조건과 최소 조건, 요 두 가지, 요런 것들은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 크기는 컴퓨팅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제 컴퓨터에서 조사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 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몇 바이트다 내가 쓰는 게를 단정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실제 몇 바이트를 쓰는지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뭘 쓰냐면은 size of 연산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size of 연산자를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size of 쓰면은 몇 바이트인지는 알겠는데 그 바이트를 안다고 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또 계산해가지고 쓰기는 불편해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알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C부터 사용했던 상수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상수들은 C limit, C float 이런 데에 나눠져 있어요. 부동소수와 관련된 그런 상수들은 C에서는 C float라는 헤더 파일에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 이제 정수와 관련된 거는 C limits에 있는데, C++에서는 물론 이들을 쓸 수 있어요. int max, int min 이런 것들 쓸 수 있는데, 그것 대신에 항상 타입과 상관없이 limits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하고 이런 형태로 쓰시면 이제 균일하게 늘 하나만 인클루드해서 어떤 타입이든지 최대값, 최소값 또는 관련 상수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얘는 범용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 꺽쇠 여기 안에다가 내가 그 관심 있어 하는 타입 정보를 넣고 땡땡하고 민 하면 최소값, 맥스 하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익숙해지면 좀 길긴 하지만, 타이핑해야 되는 게 길긴 하지만, 이제 편해요. 얘네들은 또, 뭐, 정수 쓰려면 또 이거 넣어야 되고, 뭐, 이거 쓰면 이거 넣어야 되고, 뭐, 인클루드 해야 될 게 많아지는데, 이제 C++에서는 얘를 쓰면 조금 편하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수들은 그 signed, unsigned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들은 signed와 unsigned를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gned가 되면은 음수와 양수를 다 나타낼 수가 있고, unsigned 되면 양수만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양수인데 원래 나타냈던 것보다 2배 더 크게 이제 양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인드가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의 보수법을 쓰니까 지난번에 4비트 갖고 예제를 설명드렸듯이 마이너스 8에서 7까지 항상 음수가 하나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이제 비트, 바이트인데 얘는 이제 몇 바이트 쓰는지 갖다가 총 나타낼 수 있는 경우 그 총 가지수가 짝수계가 되기 때문에 정수에는 항상 이제 0이 포함돼서 양수 음수를 모두 나타내려면 음수나 양수가 하나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그 사용되는 2의 보수법이라는 표현법 때문에 음수가 늘 하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늘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대칭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 최소값이 들어오면은 얘를 부호로 바꿔도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얘를 마이너스 해봤자 그대로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오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정수는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정해진 범위 내에 모두 나타낼 수 있는데 정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엉뚱한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비트가 있어요. 그럼 이게 비트로 표현하면은 얘가 그 10진수라면 얼마예요? 0, 1, 1, 1? 7이죠? 다 알죠? 7이죠? 그럼 여기다가 0, 0, 0, 1을 더하면은 1, 0, 0, 0이 되잖아요? 1, 0, 0, 0. 그럼 얘는 8이에요? 8이 아니죠? 8이 아닙니다. 2의 보수법에서는 최상위 비트가 무슨 비트가 돼요? 부호 비트가 돼요. 부호 비트가 돼서 1이면 음수에 해당되는데 그냥 음수 마이너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해당되면 원래 얘가 요 위치에 있는 값들이 8, 4, 2, 1이죠. 그럼 여기가 1이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8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8이에요. 즉 7에다가 2를 더했더니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버플로우가 나면 원래는 더 큰 수가 돼야 되는데 큰 수가 안 되고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음수가 되는 이유가 이 비트가 더하다 보니까 얘가 0이 아니라 1로 바뀐 거예요. 물론 1이 아니라 더 크게 바뀌어서 얘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값이 원래 기대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양의 정수가 주어지는데 이 정수를 n이 짝수면 2분의 n으로 바꾸고 n이 홀수면 n 더하기 2를 하거나 n-1을 해서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홀수면 짝수가 되겠죠. 더하기 1이랑 빼기 하면 나누기 2 해가지고 얘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얘가 언젠가는 1이 됩니다. 그 1이 되는 최소
필요한 연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n 플러스 1을 하는 경우하고 n 마이너스 1을 하는 경우. 그러면 n 플러스 1을 하는 경우가 더 빠를지 n 마이너스 1을 하는 경우가 빠를지 잘 모르죠. 물론 어떤 규칙을 찾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규칙을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n 플러스 1도 해보고 n 마이너스 1도 해봐서 다 해보는 거예요. 그걸 다 해보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수조사한다 그래요.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수조사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짤 때는 주로 어떻게 짜냐면은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짭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기함수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오버플로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얘는 언제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들어오는 게 포지티브 인테저예요. 양의 정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최대 큰 정수까지 들어올 수가 있죠. 나머지들은 플러스 1을 하나 마이너스 1을 하나 나누기 1을 하나 문제가 없죠. 그렇죠? 어떤 수를 나누기 하면 작아지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더하기 1 빼기 1 해도 문제는 없겠죠. 언제만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수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int n이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int min에서 int max 사이까지가 다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오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0부터 여기까지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밑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입력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니면 다 고려해야 되겠고, 이럴 경우에는 0일 때 문제가 없는지, 0도 안 들어오겠네. 포지티브 인테저니까 1부터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신경 안 써. 그럼 얘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더하기 2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얘가 들어왔을 때를 뭔가 처리해 둬야 되죠. int max가 들어왔을 때를. 근데 int max가 들어왔을 때를 이제 플러스 1 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해봐야 되니까 그거를 별도 계산해서 상수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굳이 예외적인 경우가 요거 하나잖아요. 요거 하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과제로 이미 했겠죠. 아직 안 하셨습니다. 했겠는데 그 과제 1에서 나왔던 거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은 오버플로우를 처리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정수를 뒤집었는데 이 뒤집은 수가 정수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죠. 뒤집기 전에는 안 벗어났는데 뒤집으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면은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A 더하기 B를 하고 싶은데 이 A 더하기 B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오버플로우가 날지 안 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검사해서는 검사가 안 되죠. 왜? A 더하기 B를 하는 순간 뭐가 발생해? 이미 오버플로우가 발생해 버리죠.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 발생하면 보통 A 더하기 B를 하면 초과가 되면 음수로 바뀌어요. 이 보수의 특성상.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보다 A가 크면 둘이 더했을 때는 오버플로우가 난다. 그럼 이거를 판단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오버플로우 났을 때 만약 int max를 출력해야 되면 int max를 리턴하면 되겠고 다른 걸 뭔가 해야 되면은 다른 걸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나 A 곱하기 B 한다. 곱하기 할 때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우리가 항상
정수 가지고 놀 때는 이제 주로 실수하는 곳, 잘못 프로그램하는 곳이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 곳인데 내가 그거를 신경 못 쓴 거죠. 신경 못 쓰면은 이제 문제가 프로그램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검사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죠. 요겁니다. 요거 한 개. 이렇게 검사를 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 요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이제 계속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요. 개발하는데 이전 제품을 기반해서 다음 버전을 만들고 또 이 버전을 바탕으로 다음 버전을 만들어요. 쭉 만들었는데 맨 마지막을 봤더니 이제 불량이 났어요. 근데 얘는 이전 거를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불량이 났던 그 위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의 버전이 있는데 어느 버전이 첫 번째로 불량인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찾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찾아볼 수가 있죠. 또는 뭐 뒤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계속 폴스가 나다가 어딘가 추루가 되면 그 위치가 첫 번째 불량이겠죠. 근데 이렇게 찾는 거는 선형 검색이고 비용이 느린 거가 되죠. 비용이. 그런데 이렇게 쫙 정렬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선형 검색을 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진 검색이라는 건 괜히 지울 필요 없는데 뭐 우리가 게임하는데 1에서 100까지의 내가 수를 하나 추측할 때니까 여러분 보고 맞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어떤 답을 말하면은 그것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 수로 어떤 수를 제시할 거예요? 50이라는 가운데 수를 제시하겠죠. 그럼 내가 50보다 내가 추측한 수는 크다. 그러면은 반이 배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숫자 검색할 때 1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만 배제가 되는데 50을 놓는데 50보다 크다 그러면 1부터 49는 반이 배제가 되는 거죠. 한 번 검사할 때마다 반씩 문제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로그 단위로 줄어든다 그러거든요. 로그 n. 그래서 이진 검색하는데 얘는 이진 검색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봤더니 요 위치가 굿이야. 배드가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배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뒤에 있겠죠. 그러면 위로를 요 반을 보면 되겠죠. 여기 봤더니 여전히 굿이야. 그럼 여기에 있겠지. 그래서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진 검색을 하는 코드가 뒤에 내가 넣었나? 아, 없구나. 이진 검색하는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인트인데 1n으로 이게 시작과 끝 놓고 하이 한 다음에 중앙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중앙. 그럼 중앙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타입은 다 생략할게요. 귀찮아서 2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를 찾으면 미드를 검사하고 미드가 맞으면 끝나는 건데 뭐 이거 이 경우에는 막 찾아가야 되니까 어쨌든 해야 되겠고 만약 미드가 9이면 로우는 1이 되겠고 반대로는 하이는 미드 마이너스 1이 돼요.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진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보다 이쪽을 검사해야 되면은 하이를 미드 마이너스 1로 바꿔서 검사를 하는 거겠고 이쪽 위 반을 검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 곳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 곳 뭐 플러스 1도 조금 의심시 되는데 더 심각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로우와 하이. 로우와 하이. 그래서 로우와 하이가 이 n의 범위가
정수 전체 범위라고 합시다. 그럼 이 n이 막 int max까지가 돼요.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되면 이 중앙보다 이 반보다 크면 반보다 큰 수 두 수를 더하면은 n 그 int max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겠죠. 그러면 또 5동작을 합니다. 5동작을. 그러니까 요 코드에서 5동작을 하게 돼요. 요 코드에서. 그래서 항상 이 알고리즘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 자체는 잘 작성한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오버플로우 날 수 있는 곳들을 찾고 그게 오버플로우 안 내게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올바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오버플로우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얘는 검사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뭔가 다른 역할,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결과 미드는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위치죠.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근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에 주어진 범위가 int 범위이다. 그럼 뭘 쓰면 돼? int보다 도메인이 큰 타입을 쓰면 돼요. int면 long 무조건 long. 근데 아까 보셨더니 long하고 long이 어때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예전에는 int와 long이 같았을 때도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long 쓴다고 해결될지 안 될지는 또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int와 long이 사이즈가 같다. 똑같이 4바이트다. 그러면 뭐 int를 쓰다가 long을 쓴다고 차이가 없나는 거예요. long을 써야 되고.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뭘로 가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오버플로우 안 날까? 더블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래는 int 범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int를 오버플로우 나서 int를 쓸 수 없고 더 큰 타입을 써야 돼. long 아니면 심지어 더블까지 써야 돼. 그러면 연산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뭐 그 느려지는 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프로그램 할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짜고 싶고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얘보다 큰 타입, 도메인이 큰 걸 쓰면 되는데 그 도메인이 큰 게 뭔지는 잘 생각하고 써야 돼. 사이즈 오브 같은 거를 잘 판단해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이 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식을 바꿔서 똑같은 효과를 얻는 식인데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형태로 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보통 그래서 어떻게 짜냐면 요 형태로 짜요. 아까는 그냥 로우와 하이를 더해서 나누기 2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버플로우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로우 더하기 하이 빼기 로우 나누기 2예요. 그러니까 하이에서 로우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범위 내에 있는 유효한 값들을 빼면 작아지죠. 그 작아지는 걸 나누기 2 하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더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건 이 미드는 이 범위 내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오버플로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 검색 짜는 코드들을 보면 이렇게 안 짜고 이렇게 짜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배웠으니까 파이썬에서는 얘를 이렇게 짜고 그냥 끝내요. 파이썬에선. 파이썬은 어떤 타입이 이렇게 뭔가 그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알아서 늘고 이게 시스템 내에서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언어에서는 파이썬에서는 정수를 사용할 때 오버플로우를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자바나 C++ 뭐 C# 뭐 이런 언어들은 다 고정된 공간을 타입들이 쓰기 때문에 이제 정수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서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건 뭐다?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
요런 방법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걔를 이제 안 발생하게끔 하는, 방법. 더 큰 타입 쓴다, 식을 바꾼다, 이런 것들을 잘 익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트의 크기가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그 바이트 수,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PC에서 쓰는 거나 어디 좀 더 큰 아주 서버급 컴퓨터 가면은 인트의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가변적인 거 말고 딱 고정된 크기의 어떤 정수를 쓰고 싶어. 어떤 시스템에 옮겨가서 바뀌는 그런 인트가 아니라 어느 컴퓨터를 가든지 어느 컴퓨터 환경을 가든지 늘 고정된 크기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 32t, uint 32t 이렇게 쓰면 얘는 어디 가나 몇 비트를 써요. 인트를 32비트로 쓰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필요하시면 쓰시면 돼요. 내가 그 시스템마다 가변적인데 내가 만든 코드는 뭐 컴퓨터를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써야 되는 코드인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돼. 여기서는 문제 익히고 저기서는 문제 안 익히고 막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최대 최소값은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는데 int max, int min 이제 C++에서는 요걸 쓰는 거를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저게 뭐다라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얘만 알고 있으면 여기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int 대신에 더블 넣으면 되고 플로트 넣으면 되고 롱롱 넣으면 되니까 이제 조금 더 내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헤더 파일도 정수랑 부동소수에 따라서 이것저것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리미스 하나만 인클루드하고 쓰시면 되니까 이제 C++에서는 이제 원자 타입의 최대값, 최소값 또는 관련된 어떤 상수들이 필요할 때는 요거를 이용하는 거에 습관을 길러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를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상수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10 이런 거 쓸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내가 정수 상수를 쓰면은 10진수로 쓰겠죠. 10진수로 10, 100 뭐 이렇게 쓸 텐데 필요에 따라서는 2진수, 8진수, 16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기에 따라서 16진수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주로 뭐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진수보다는 10진수 쓰겠죠. 10진수를 쓰게 되겠고 10진수로 내가 어떤 뭐 다른 진수 마찬가지인데 어떤 수를 썼어. 그러면 이 수를 시스템에서 무슨 타입으로 해석하냐 그러면 얘를 담을 수 있는 최소 타입으로 씁니다. 요 셋 중에 하나. 얘 셋 중에 하나를 써요. 중에 하나를. 그래서 이제 10을 그냥 썼다. 그러면 뭘로 해석할까? C++ 컴파일러는 int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int max보다 큰 값을 내가 그냥 나열했어요.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걔를 오류로 판단하지 않고 long 또는 longlong으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셋 중에 하나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해요. 다른 언어들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int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int보다 큰 상수를 나열했는데 뒤에다가 이런 L이나 LL을 안 붙이면은 문법 오류가 돼요. 근데 C++는 그게 문법 오류가 아니에요. 문법 오류가 아니고 내가 L, LL 이런 것들을 수식 안 했는데 이제 쓰면은 그 맞는 타입으로 해석해서 컴파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10을 나열하면서 그냥 10 나열하면 얘를 뭘로 해석한다? int로 해석하는데
int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long으로 해석하고 싶어. long으로 해석하고 싶어. 그러면은 뒤에다가 L 또는 LL 또는 뭐 unsigned로 하면 U까지 써가지고 쓸 수 있어요. UL, ULL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혼합해가지고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요. 14 가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정수, 십진수를 나열할 때 이제 너무 길게 쓰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 값이 얼마나 큰 값이고 뭔지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보통 우리가 문서에는 이제 긴 숫자를 쓸 때는 세 자릿수마다 이렇게 쉼표를 넣잖아요. 근데 그 쉼표로는 안 되겠고 우리 코드상의 쉼표가 다른 용도로 많이 쓰니까 뭘 쓰냐면 C++는 이제 요 따옴표 하나짜리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따옴표 하나짜리를 꼭 세 자리마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세 자리 아닌데 넣는 거는 어색하겠죠. 한 자리마다 다 넣었어. 그래도 뭐 에러는 안 날 텐데 오히려 읽기 더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수들을 긴 정수 나열할 때 좀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어마다 조금 달라요. 자바는 밑줄을 이용해서 쓰고요. 이제 언어마다 최근 언어들은 다 이렇게 정수, 상수 나열할 때 이 중간에 좀 구분자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데 언어마다 그 쓸 수 있는 구분자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수들을 나열할 때 물론 상수를 직접 나열할 수 있지만 항상 상수를 나열할 때 이 상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면은 변수로 만들고 그 변수를 이제 상수화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가지고 상수를 사용하는 게 원래는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특히 난수 같은 거를 많이 발생을 해야 돼요. 뭐 주사위 게임 만든다. 그럼 1에서 6까지 주사위를 던질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랜덤하게 1부터 6까지 사이 중에 한 수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C에서는 그 난수 발생할 때 sRand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sRand는 그 난수 발생기를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랜드는 이제 난수를 발생해주는 함수예요. 그 초기화된 거. 그래서 이 초기화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매번 똑같은 값을 생성하게 되겠죠. 초기화를 제대로 안 하면 C 같은 데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C++11부터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더 우수하다는 건 뭘까요? 난수 발생기가 더 우수하다는 건. 효율적인 건 아니고 난수 발생기가 우수하다는 거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 뭐 우리가 랜드를 쓴다고 예측하기 쉬운 건 아닌데 이제 이 난수 발생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더 예측하기 어렵게 원래 이 난수들은 우리가 발생한 난수들을 의사 난수라 그래요. 실제는 난수가 아닌데 난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드는 수는 실제 난수일 수는 없어요. 근데 난수처럼 난수에 가깝게 만드는 거고 이게 얼마나 난수에 가깝냐는 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냐 여기에 이제 좌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C+11은 조금 더 좀 쓰기가 복잡해졌지만 더 우수한 그 난수를 발생해주는 알고리즘을 쓸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초기화를 할 때 예전 C에서 혹시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sRand 초기화할 때 많이 쓰는 게 현재 시간이에요. 현재 시간. 근데 현재 시간을 쓰면 매번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시간이 달라지겠죠. 시간이 달라지니까 매번 발생하는 난수는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인데 실제로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한다는 건 내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시간대로 이용해 가지고 얘가
어떤 난수를 만들 거다라는 거를 해봐가지고 이제 뭔가 내가 유리하게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건 예측되는 거잖아. 이 프로그램 실행했어. 그럼 지금 실행한 시간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 갖고 뭔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건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중요하지 않은데 보안 같은 데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랜덤 디바이스라는 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랜덤 디바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에는 이렇게 난수를 발생하는 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칩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계속 이용하는 거 아니고 걔가 초기값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난수를. 그래서 그 초기값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혹시 퀀텀 갤럭시 그 핸드폰 있잖아요. 퀀텀 안 들어봤어요? 양자 뭐 해가지고 양자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난수를 만드는 그런 그 뭐 보안이 강력한 무슨 핸드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는 이제 일반적인 난수 발생 장치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 양자 이론에서 이용한 그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난수를 발생하는 그 장치가 이제 그 갤럭시 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쓸데없는 건데 들어 있어요. 그럼 개그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함수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는 얘를 이제 알고리즘을 여러 이제 유명한 랜덤 난수를 발생하는 알고리즘도 있겠죠. 그 중에 저도 잘 모르지만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메르센이 만든 있어요. 알고리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MT19937이라는 알고리즘인데 걔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수 발생기의 초기 값을 뭘 이용해서 초기화하냐면 요 랜덤 디바이스 시스템에 있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면 되는데 이 생성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확률 좀 배웠나? 균일 분포. 균일 분포라는 건 요 범위 내에 있는 값들을 균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1에서 6 사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교 분포가 되면 요게 몰리겠죠.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건 난수 발생은 요 범위 내에 있는 값들을 균일하게 골고루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하겠다. 범위는 1에서 6이라고 세팅해주고 이 얘와 얘를 결합해가지고 이제 발생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요 결과값이 뭐예요? 1에서 6 사이의 값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좀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난수를 발생하려면 이제 얘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발생할 때마다 얘 만들고 얘 만들고 얘 만들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생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얘는 한 번만 필요해요. 굳이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 디스트리뷰션은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1에서 6까지 필요하고 저기서는 뭐 1에서 100까지 필요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바꾸기 위해서 얘는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시스템에서 몇 번?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시스템에서 한 번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쉬운 방법은 쟤네는 보통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그냥 써요. 요 두 개를 전역 변수로. 아니면 내가 난수를 발생하는 곳이 특정한 함수에서만 발생을 해요. 특정한 함수에서만 발생을 해요. 그러면 굳이 쟤를 전역 변수로 안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 지역 변수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지역 변수로 그냥 만들면 어떻게 돼? 지역 변수 그냥 만들면 매번 그 함수 호출할 때마다 저 초기화와 저거를 매번 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만 만들고 한 번만 초기화해 주고 나서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스태틱 지역 변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태틱 지역 변수로 만들게 되면은
쟤는 처음 그 함수가 호출됐을 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함수가 호출돼도 또 저거를 안 하고 저거는 된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계속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프로그램에서 난수를 C++에서 난수 발생이 필요할 때 뭐 요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좀 고급스럽게 이제 C++를 쓰면 좀 더 좋은 랜덤 함수를 가지고 난수를 만들어서 쓰세요. 정수를 우리가 갖고 프로그램할 때 특히 게임 만들 때는 난수 발생이 기본이에요. 필요해요. 뭔가 다 확률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싸움할 때도 뭔가 확률적으로 이제 맞출 확률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겠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얘기가 끝났고 부동소수로 넘어오겠습니다. 부동소수도 정해진 범위 그 바이트 수로 표현을 해요. 정해진 바이트 수로. 물론 이의 보수라는 표현법은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방식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표현을 나눠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요게 1비트인데 얘는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예요. 1이면 음수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부동소수를 나타냅니다. 부동소수를 나타내요. 근데 아까 봤을 때 정수에서 2의 보수는 여기가 1이면 4비트에서는 그냥 음수 양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8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2의 보수로 4비트면 얘는 마이너스 8, 1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7에 해당되는 거예요. 2의 보수로는. 근데 부동소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1이면 마이너스 1. 아니, 음수. 0이면 양수로 해요. 그러면 1 쭉 0이네. 와, 0 쭉 0이네가 있어요. 그럼 얘는 둘 다 뭐가 돼? 부동소수로. 다 0이야. 요거 1이고 여기 0이야. 그러면 얘도 0이에요. 얘도 0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0?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부동소수에서는 0의 표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존재해요. 두 개가 존재하고 요 그림을 나타내면은 부동소수는 대칭적입니다. 여기 표현들이 뭔가 오는데 여기 표현에다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가 있죠. 그럼 하나는 양수가 되겠고 하나는 음수가 돼요. 똑같은 값인데 하나는 10, 하나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부동소수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소수는 대칭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대칭적으로 되니까 원래 그 int max, int min은 뭐였냐면 int max는 요 위치고 int min은 요 위치였어요. 근데 부동소수에서는 더블 min은 더블 max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더블 min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가장 0은 아닌데 이 체계에서 나타낼 수 있는 0과 가장 가까운 수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수. 여기가 돼요. 그러면 내가 요게 필요하거나 요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호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더블 맥스인데 얘의 반대인 얘를 알고 싶으면 마이너스 더블 맥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여기 있는 두 수를 더하면은 뭐가 발생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소수에서도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소수를 사용하면서 오버플로우를 걱정은 별로 안 해요. 오버플로우를 따지진 않아요. 근데 부동소수를 쓸 때는 뭐가 걱정이냐면은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못 나타내죠.
정수는 이 범위면 이 안에 있는 정수를 다 나타내요. 못 나타내는 게 없죠. 근데 부동소수는 이 범위 내에 있는 걸 못 나타내. 0, 1만 놓고서도 이 0, 1 사이에는 수많은 수들이 존재하죠. 이걸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수를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데 못 나타내. 그러면 뭘로 나타내겠어요? 걔랑 뭔가 가장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내가 원래 나타내고 싶은 수가 있는데 못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못 나타내면 얘보다 가까운 수로 나타낼 거고, 그럼 요 차이가 있겠지.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올림 오차 오류라고 그럽니다. 라운드 오프 오류.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정확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플로트와 더블은 이 범위는 비슷해요. 뭐 더 크겠지만 더블은 이 도메인은 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은 얼마나 더 촘촘히 나타낼 수 있냐가 차이가 커요. 더블은 더 촘촘히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플로트는 그보다 작은 걸 쓰기 때문에 8바이트, 4바이트니까 촘촘히 못 나타내는 거지. 더 커지는 거지. 그러면 정확성 오류가 플로트가 더블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겠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플로트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 더블을 써야 되겠고, 더블보다 더 정확한 걸 원하면 롱 더블을 쓰시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이 중요해요. 정확성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로 이런 예를 뭐 많은 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큰 수에다가 5.0을 뺐으면 빼고 다시 얘를 빼면은 원래 뭐가 나와야 돼? 5.0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5.0이 안 나오고 4.0이 출력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뭘 못 나타내냐면은 2999999에서 5 이거를 못 나타내는 거예요. 이 체계에서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10진수로 쓰더라도 3분의 1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못 나타내. 0.333 언제까지 쓸 거야? 못 나타내잖아요. 10진수로도 우리가 다 필요한 모든 수를 못 나타내잖아요. 3분의 1하고 0.333은 다른 거잖아요. 그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소수에서는 그 오차를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부동소수는 서로 비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저런 오류들이 있으니까, 물론 아주 우리가 특수한 환경에서 프로그램 안 하면 저 정확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항상 부동소수를 쓸 때는 이제 정수 쓸 때는 오버플로우 걱정하지만 부동소수를 쓸 때는 뭘 걱정해라? 반올림, 오차, 오류를 걱정하시면 되겠습니다.